뒷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목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고 진단 관련된 챕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 챕터는 약간 챕터 3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 뭐 준비 과정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만든 챕터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거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려면은 그거 자체만 떼서도 뭐 한 학기에 걸쳐서 할 정도로 되게 많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핵심적인 부분만 챕터 3을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리마인드하는. 게다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극초기거나 뭐 초기 기업 분들이 많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조금 더 넣은 챕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챕터 3 아까 처음처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여기서 뭐 다 할 생각은 없고 그게 목적도 아니고요. 우리 챕터 3 넘어가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포인트를 얘기하기 전에 준비 코스 비슷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할 거라서 한 20분 안쪽 시간이 얘기하게 될 것 같고 챕터 3에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의 초반부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가고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받고 다음 복습을 하실 대로 하신 다음에 다음은 챕터 3부터 다음 주에는 다시 복습하면서 뒤에 부분을 더 얘기 드리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이번 챕터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은 좀 캡처를 해두던지 해갖고 제대로 조금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였나 2020년도 그때 코로나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나 어디 세미나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좋은 내용이어갖고 그때 사진 찍어놨다가 저도 그 다음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 콤비네이터 전 세계 1호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한번 들어봤을 거고 기회만 된다면 나가서 미국 가서 한번 걔네들 배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인큐베이팅도 좀 받고 그러고 싶어 하실 텐데 걔네들이 어떤 기업에다가 뭘 보고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이 포인트를 그때 그 세미나에서 보여줬었거든요. 그 분이.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 저게 Y 콤비네이터가 드롭박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유니콘 기업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극초기일 때 또는 속된 말로 정말 종이 쪼가리만 있을 때 왜 걔네들한테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면서 나온 인터뷰 기사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약 3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은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자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게 공감을 사면 투자자의 공감을 사면 투자라는 이벤트가 이제 일어날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극초기 기업이라 하더라도 또는 극초기 기업이 투자자를 설득해야 되는 포인트에 되게 레퍼런스 그러니까 약간 참고서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린 거야. 오늘 기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보고 투자하는 거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놨지만 자기네들은 정말 어떤 고객의 분석 수준, 고객의 페인포인트에 대해서 정말 딥하게, 디테일하게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게 보는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드롭박스가 클라우드라는 것도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뭐 이렇게 막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던 시절에 이미 그게 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되네 이건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들어갔던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유니콘 기업 돼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갖고 자기가 거기까지 준비가 돼서 투자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또 와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디 구글에서 무슨 컨설팅 보고서 따와서 통계 집어넣고 무슨 트렌드가 어째요 저째요 그거 갖고 설득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디 통계 따오고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에 무슨 문구 구글에서 돌아다닐 만한 어떤 기사 이런 거 갖고 사업계획서 또는 IR 자료 쓰는 거는, 그건 되게 많은 창업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갖고는 설득이 안 돼요. 그 정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닐 거라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저 문구 자체가 저기 들어가 있는 말들의 하나하나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초기 기업일 때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드롭박스가 욕만 할 때, 여기 계신 분들만 할 때 투자 받은 거라서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고, 저는 저 빨간색을 밑에 노란색 적어 놓은 것처럼 해석을 다르게 하면 저는 이제 저렇게 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대표이사가 자기 혼자 좋아갖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시장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논리, 스토리라인, 이거가 이제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해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까지만 드리면은 여전히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얘기하려는 게 요 페이지예요. 요 페이지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캡처를 해놓거나 해서 또는 받아 적어놨다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뭐 PSF 뭐 이런 단어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고, PMF는 그래도 가끔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되게 많은데, 선진국에는 보니까는 창업자가 가야 되는 프로세스, 밟아가야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되게 정립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게 뭐냐, 창업자가 PSF부터 하라는 거야. 프로블럼 솔루션 핏. 그러니까 페이퍼 상으로도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게 사업 아이템으로서 확실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고 하라는 건데, 그거의 첫 번째 단계가 PSF라고, 이제 선진국 같으면은 되게 정립이 잘 돼 있어요, 그 체계가. 근데 PSF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프로블럼 솔루션 핏. 그게 문제가 맞냐? 프로블럼.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실제 문제가 맞냐? 문제가 맞으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 방식, 또는 그 아이템이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페이퍼상으로라도. 이게 앞에 얘기한 Y 콤비네이터가 자기네들 투자한다는 그 포인트하고 100% 맥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확신을, 대표이사가 본인 스스로도 본인 아이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냥 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거나 또는 뭐 확신도 없이 막 넘어가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PSF가 저 단어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PSF 캔버스라고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무슨 캔버스 그림 되게 많이 나와요. 설명돼 있는 것도 그렇고. 모르시겠으면은 여기 QR 찍어서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린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말고도 무슨 캔버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창업자가 해야 되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PSF 캔버스라는 걸 찾아볼 수 있다. 채워보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린 캔버스 해보셨거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해보셨거나 했으면은, 또는 교육 받아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영혼 없이 그냥 뭐 기계적으로 그냥 문구 채우고 이런 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뭐 그거 그렇게 할 바에 그렇게 해서 다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은 64.8%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잘 안 되고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채우는 것 자체는 뭐 그게 뭐 뭔가 성공하는 거 보장하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잘 채워야 되는데, 잘 채워야
잘 채웠다는 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내 자신한테 검증을 할 거냐, 또는 여기서 검증이 됐다는 거를 투자자를 보여주든 뭐 어디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어떤 아이템이고 이런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할 때 뭔가를 이밸류에이션 하라는 게 또 정립이 잘 돼 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PSF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제가 찾아본 거에 잘 정리됐던 게 이 자료예요. 모르시겠으면 저 QR코드를 찍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전문을 보시면 좋은데, 혹시 PSF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별도로 찾아보시면 제가 찾은 것보다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퍼상으로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찾은 이 사람이 아마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뭐 어디 창업자이면서 뭐 그런 사람일 건데, 그냥 어설픈 일반인이 쓴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 블로그에 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최소 12명한테 물어봐라. 자기 친구나 가족이거나 좋은 얘기 덕담해 줄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줄 사람 12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중에서 여기 적힌 걸로는 5사람, 한 절반, must have, 와우, 왜 이런 게 왜 이제 나타났어? 나 이거 무조건 쓸 거야.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거기서 최소 한 가지 기능은 이건 돈 내고라도 쓸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를 검증을 하라는 거야. 페이퍼 상으로라도 검증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PMF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아래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PMF 서베이, 뭐 베타 테스트 이렇게 적혀 있지만, 베타 테스트는 뭐 시제품이라도 나와야지 하는 거니까 이건 일단 빼더라도, FGI 같은 경우에는 또는 서베이 방법론은 PSF 단계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끌어당겨서 창업자가 자기 스스로도 아이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주변의 반응을 봐서 이건 될 만하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빨리 튜닝을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다시 피벗을 하든지, 뭐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넘어오라는 게 선진국의 정립이 잘 돼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 헤드 메시지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PSF는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저런 거를 그냥 자기 확신으로 건너뛰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은 가서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투자자 만나서 투자 받는 거는 더 안 되는 기업들도 많고.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PSF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잘 돼 있으면은 저 단계가 시드 투자 받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단계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PMF까지는 가야 시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하여튼 저기서 저것도 PSF 이밸류에이션에서 나오는 거면은 저것도 데이터고 저것도 에비던스거든요. 대표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저게 뻥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주변의 반응을 받아서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투자자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제출한다면 훨씬 준비가 된 창업자로 이제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급초기에 이렇게 적어보고 자기는 그럼 얘는 될 것 같아서 들어가겠다 그러면 시드 투자가 저때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해봤는지 모르겠어. 제가 거의 추정컨대 99점 몇 프로는 저 단어 오늘 처음 들은 분도 되게 많을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 과정이. 하는 사람 잘 못 봤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하여튼 이거를 들으셨으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저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확신 가지는 겸, 외부인한테 얘기할 때도 어떤 설득 근거가 되는 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조금 더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게 본인한테도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시제품 만드는 단계로 넘어오라는 얘기가 이제 선진국 같으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PMF라고 그래갖고 프로덕트 마켓 핏. 그래서 시제품 만들어서 우리가 MVP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만들어서 돌려보면서 실제로 써보게 하면서 거기서 어떤 고객들 반응, 이걸 얻는 과정이 밑에인 거죠. 근데 PMF도 보면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PMF 캔버스라고 있어요. 무슨 캔버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찾아보셔도 되고,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QR 이거 찍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PMF 캔버스 채우는 거 이거 뭐 영혼 없이 채울 거면은 의미 또 하나도 없어요. 뭐 그래갖고 사업이 다 잘 될 거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뭐 예진작에 사람들 다 잘 됐지 뭐 그래서 그냥 채우는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이제 잘 채우는 게 중요한데 잘이라는 거를 검증하는 방법이 PMF 이밸류에이션이 또 있는 거야. 이거를 앞에서 보여드리면 PMF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 또 여러 가지고 FGI를 하든 PMF 서베이를 하든 실제로 뭐 만들어봤으면 그게 서비스든 제품이면은 베타 테스트를 하든 뭐 이럴 수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PSF보다 훨씬 고객의 리얼한 반응 같은 거가 얻어야 되는 거고 그게 본인의 데이터이자 에비던스이면서 긍정적이고 그게 좋은 시사점을 준다면 그게 투자자한테 설득되는 포인트고 정부 지원 사업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거기서도 선정되거나 그럴 수 있는 포인트고 이게 이제 다 맞물리는 거죠. 근데 제가 찾은 거 중에 하나는 올해 연초에 찾은 건데 여기 지금 런드리고 PMF 찾았냐라고 해갖고 이렇게 쭉 정리된 게 있는데 이 블로그에 보면은 내용이 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좋은 얘기만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요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자기 거를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되게 냉정하게 보면서 뭐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여기서 시사점,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밑에 보면은 PMF 서베이 스타트업 이렇게 방법론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가 아마 스타트업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 QR하고 밑에 QR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QR도 서베이 방법론으로 자기의 어떤 PMF 검증 이런 걸 좀 해보실 분들은 되게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저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 만들면서 찾아서 저 QR만 지금 넣어서 그런데 그래서 PMF도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러고 나서 저 단계에서 이제 시드 투자나 프리에이 요 단계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저런 거죠. 이거 뭐 진짜 시장에서 될지 안 될지 뭐 그냥 말만 하고 트렌드만 얘기하는 사람하고 저런 거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확실히 반응이 다를 거라고. 그래서 저런 게 거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 페이지에서 지금 우측에 보면은 쫙대기 이렇게 쭉 긋고 이제 예창패 타겟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첫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투자에만 오늘 다음 주 얘기 드릴 게 투자에만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 우리나라의 자금 조달 방법 크게 세 가지 중에 정부 지원 사업, 신보 기부에 대출 보증받는 거, 세 번째 좁은 의미의 투자, 세 가지에 다 걸리는 문제인데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거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사실 여기 시제품 만드는 단계에 돈 태워주는 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타겟이 맞춰져 타겟팅이 돼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준비하신다면 그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게 요 앞에 PSF 단계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 데이터, 에비던스 이런 것들이 거기 실리는지를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거 넣을 수 있는 대표이사는 확실히 반응이 우호적일 거고 이 사람 준비가 돼 있네 이렇게 반응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뭐 이런 어디 트렌드만 이 사람들이 다 뺏겼나? 뭐 앞에 오는 회사도 그렇고 뒤에 오는 회사도 그렇고 그 정도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그 정도 얘기하고는 설득이 안 된다고. 정부 지원 사업 비우세.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해야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수월하게 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거 또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고급의 사업을 준비하신다면은 사실은 PMF가 지난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쓰려면 더 디테일, PMF 단계에서 나왔을 법한 어떤 시장에서의 고객 반응, 그게 이제 당연히 우호적이고 그런 단계, 그런 반응, 그런 의견, 그게 이제 단계가 되겠죠. 뭐 되지도 않을 사업에 평가위원들이 뭐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런 정도를 준비하신다면
자기가 지금 사업 계획서에 뭐가 담겨야 되는지를 이 페이지에서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잡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참고로 얘기 드리면 첫 페이지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출자 사업 아까 얘기 드린 거 기준으로 그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모태펀드 예산이 확 줄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내년부터 투자 재원이 한 절반 정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확 줄을 거라고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가 보수적인데 돈도 줄면은 그 돈이 이제 예를 들면은 더 뭐 초기 기업에 안 갈 가능성이 있거나 그 얘기를 이제 맞물려서 드린 거예요. 챕터 1에서 드린 거하고 맞물리고. 근데 투자 재원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사 나는 거 보면은 내년에 정부 지원 사업도 예산 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창비도 줄고 초창비도 줄고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줄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그 얘기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더더욱 준비가 된 회사들이 거기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페이지 또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거 투자에만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벌써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자기가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받는 거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염두에 둬야 되는 정보인 거예요. 정보이자 자기한테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야 될 가이드라인 이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캔버스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밸류에이션, 여기 이밸류에이션. 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런드리고 얘기하고 맨 밑에 있는 PMF 서베이는 다른 QR이니까 뭐 찍어 놓으셨다가 저걸 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못 찾으셨으면은 저기 질문으로 다시 날려주시면 이 페이지 다시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뭐 캡처하거나 할 수 있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영학 교과서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오늘 그런 자리도 아니고 뭐 그럴 시간도 되지도 않고 이제 챕터 3을 넘어가기 위한 핵심만 얘기 드릴 건데 왜냐하면 결국 뭐 스타트업이 사업이 잘 돼야 뭐 될 것 같으니까는 투자자가 들어가는 그런 거지.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될 것 같으니까는 뭐 선정을 하고 거기다 시제품 만들 돈 태워주든지 그러는 거지. 뭐 되지도 않을 때다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창업진흥원 올해 욕 엄청 먹고 있어갖고 지금 국정감사 받을지 안 받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걔네들 이제 갈수록 보수적으로 나올 거라고 걔네들도.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기업한테 자꾸 뭔가 더 선발되게 좀 처음부터 신경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 비즈니스 모델 또는 BM이라는 단어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애진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보고 뭐 대충은 다 알지 뭐 그거를 처음 들어보고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정의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 제가 옆에 3개 적어놓은 거 말고도 뭐 찾아보면 무수하게 많아요. 이거 뭐 경영학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요걸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맥락은 다 비슷한데 왼쪽에 있는 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도식화해서 그린 게 오른쪽이에요. 이거는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제 경험치에 의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언제 이 그림을 제일 첫 그렸냐면은 작년에 코트라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스타트업 무역관들 대상으로 좀 자기네 내부 워크샵 같은 걸 하는데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업 자체를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뭐 내나 좀 쉽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도식화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작으니까 크게 보여드리는 게 이 페이지예요. 핵심은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비즈니스가 돌아갈 때 무슨 객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신 대표님들 같으면 본인, 여기 이제 기업 또는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해 놓은 그 파트가 있고 고객이 있을 거고 경쟁자가 있고 뭐 나의 파트너 이런 몇 가지 이제 객체가 있죠.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 그러면은 핵심은 그 사이에서 무슨 액션 내지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게 된다. 경쟁사하고 관계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고객한테는 뭘 제공할 건지 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거고
해야 되는데 핵심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놨지만 빨간색이 한 15개에서 17개, 18개쯤 되나? 그러는데 저 빨간색이 이렇게 실선 그어놓은 거 그 부분에 걸릴 만한 어떤 핵심적인 액션, 액티비티라고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애지간하면 저 빨간색에 있는 단어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지? 고객 가치,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비즈니스가 돌아가려면 저 빨간색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인데 저 빨간색 정도는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 사업 모델을 그린다 함은 옆에 빨간색 저 최소한 열 몇 가지는 체크리스트처럼 옆에다 쫙 펼쳐놓고 내가 지금 본인이 사업 모델 짜고 있는 거에 또는 아이템 선정하는 거에 내가 이거는 고민했나? 이거는 고민했나? 이거는 고민했나?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들 정도로 나는 이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고민했나를 해봤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안 해본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정말 특히나 엔지니어 같으면 아주 단적으로 자기 기술 좋다고 딱 그거 하나 갖고 해가지고 하면은 투자자가 환장할 거야.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업 안 돌아가. 왜냐면 나머지는 고려를 안 해봐갖고. 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저거가 다 맞아 떨어지고 저기에서 저 빨간색에 있는 키워드가 모든 기업한테 항상 다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지는 않을 거고 어떤 기업은 요거는 덜 중요하니까는 고민을 좀 덜 한다든지 안 해도 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자기한테 걸리는 거는 입체적으로 다방면으로 고려를 하고 자기가 자신한테도 이제 확신이 들 정도가 되면 그게 만들어져서 고객한테 가면은 뭐가 이렇게 착착착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빼먹고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만 갖고 막 사업을 한다고 막 하면은 정작 시장에 나가면은 삐걱삐걱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예전에 투자 검토했던 회사 중에 그런 회사 있어요.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박사인가 그런데 웨어러블 액티비티 트래커 만드는 회사예요. 핏빛 같은 거. 근데 그 회사가 투자 받으려고 나오면서 IR 자료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네 핏빛보다 훨씬 정확하다. 정확도가 되게 높다. 그거는 되게 좋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그때 마침 또 해외에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월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디스트리뷰터 같은 이제 그런 구조로 이게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직접 찾아다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 정도 되고 그러면은 제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런 거를 도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여기는 좋은 제품을 찾아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이 자기네 메인 비즈니스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좋은 제품 갖고 있는 애들 소싱할 만한 애들 이런 게 찾더라고. 근데 마침 그때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디에 있는 디스트리뷰터가 자기네 타겟, 월마트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이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주로 소싱하는 게 자기 일이라서 그런지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액티비티 트래커 만든다는 그 회사를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이게 소싱할 만한지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그 대표이사 보고 레퍼런스 체크를 좀 하게. 왜냐하면 자기네들 미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그 디스트리뷰터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내가 가서 만나볼 테니까 좀 연락처 좀 줘봐라 그러면서 한 2시간 미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디스트리뷰터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회사가 미국의 월마트에 100불에 납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매출이 한 개 팔 때당 100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디스트리뷰터 얘기 들어보니까 택도 없고 소비자가가 100불이 되려면 자기네들 단계에서 월마트에 넘겨주는 게 한 50불 진짜 많으면 60불 정도 돼야 된다. 걔네한테 남겨줘야 되는 어떤 이 규모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의 자기네들이 이제 넘겨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이익이 남으려면
자기네들한테 이 제품이 넘어올 때 그 소신 받는 가격은 한 20불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20불에.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하고 뭐 이익도 나고 이런 걸 하려면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근데 이 회사가 20불에 만들 수 있으려면 최소한 제조하는 거를 한 12불? 진짜 많아도 아니면은 10불.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이 회사도, 이 제조회사도 이익이 나면서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이 대표이사는 IR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100불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대표님 이익률 얼마나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조 원가가 그때 뭐라고 그랬지? 뭐 70불이라고 그랬나? 그래 70불인가 그 정도 만들면 자기네 30%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인 거야. 그러면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30%나 남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디스트리뷰터 얘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택도 없어. 그렇게 하면은 70불에 만들면은 자기네들 12불에 넘기면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야. 그래서 12불 또는 더 낮춰갖고 10불에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으려면 아예 생산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여기 이제 파트너 체계가 한국에서는 되지도 않고 저기 뭐 중국을 가든지 완전히 이 밸류 체인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찾아갖고. 이 디스트리뷰터가 그때 한국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대표이사가, 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이사가 애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 회사가 투자도 안 되고 뭐 미국도 못 가고 뭐 그래요. 제가 지금 찾아본 최근에 이제 본 바로는 그게 벌써 이 검토했던 게 5년 전인가 그런데 뭐 중간에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술 하나 좋다고, 특히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런 거 많은데 뭐 그거 갖고 믿고 그거 믿고 막 하다가 뭐 나머지는 고려도 안 하니까 뭐 사업을 하려니까 삐걱삐걱 되는 거 자꾸 뭐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는 정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이거 검토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하세요. 남한테 또는 남이 뭐 덕담해주고 이런 거는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냉정하게 뭔가 얘기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얻을 인사이트는 더 많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되든, 이 지금 여기 고향 여기 빅인메이트에서 하는 거에 뭐 멘토링이나 뭐 이런 것까지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가 되든지 아니면 주변에 보면 어디 창조경제센터나 뭐 엑셀러레이터나 뭐 보면은 무료로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이든 멘토링이든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인천 창조경제센터를 가시든지, 그러면은 그런 거 통해서라도 좀 받으세요. 냉정하게 정말. 그래서 저런 것들을 다 옆에 체크리스트처럼 펼쳐놓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앞에 아까 했던 얘기하고 맥락이 똑같은 게 이밸류에이션이 될 거야. 그게 또 됐으니까는 그까지 오는 거고, 그 과정 자체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면 Y 콤비네이터가 얘기했던 자기네 투자 포인트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단편적으로 뭘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빨간색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근데 앞에서 얘기 드린 거에 빨간색에 번호를 붙여서, 그러면은 똑같은 페이지예요. 그냥 번호만 붙인 거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스타트업 미국 기준으로 그 CB 인사이트에 나와 있는 스타트업 망하는 1등부터 이유, 거기에다가 탁 매칭시키면 어딘가에 다 매칭이 돼요. 여기서 지금 숫자 적어 놓은 거는.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검토해서 내가 나한테 확신이 들 정도로 뭐가 된 단계에서 그 다음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만 보고 넘어가고 다른 거는 고민을 안 하든지 아예 고의적으로 좀 회피하고 이렇게 가면은 걔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드린 거야. 아까 그리고 그 단적인 예로 그 액티비티 트래커 만든다는 그 스타트업을 예로 드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에 매칭이 되니까 이게 내가 요 앞에 있는 빨간색을 그렇게 쉽게 볼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어렵고 처음에 하면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 하면서 이제 습관도 되고 공부도 좀 하고 뭐 자기 체화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투자자가 듣기도 이 사람은 사업 수완이 좋네,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한데, 이 사람은 준비가 많이 돼 있네, 그러면서도 뭐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종이 쪼가리 보고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페이지 가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 앞에 했던 것들은 사실은 또 이제 되게 연관관계가 있어. 어떤 거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고 어떤 거는 역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 경쟁력의 핵심은 이제 뒷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린 게 가격 경쟁력이다. 경쟁사보다 훨씬 싸다. 근데 그러면 질문이 뭐가 나오죠? 여기 뭐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뭐 훨씬 싸다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액티비티 트래커 그 회사 얘기한 것처럼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기존의 남들 하던 거하고 비슷한데 가격은 낮추겠대. 그러면은 팔면 팔수록 손해 아니야? 그럼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답 잘 못하고 그러면은 이게 남한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게 역관계로 이렇게 영향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열 몇 가지의 키워드가.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검토를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얘는 됐어. 나는 검토해서 동그라미. 얘는 검토해서 동그라미.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뭐하고 뭐는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얘를 건드리면 가격을 낮춘다 그러면은 내가 원가도 같이 낮출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뭘 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표시하려고 이런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키워드를 맞물려서 볼 때 좀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던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조건? 그래갖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네 가지예요. 명확한 고객 가치 제한. 근데 보면 이 앞에 적어놓은 빨간색 중에 어디 키워드에 다 걸려요. 고객 가치, 여기 얘기한 게 뭐냐면 고객 가치 제한이라고 돼 있는 저거 있잖아요.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 1번이.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있냐? 고객이 봤을 때 와우 할 만한 이런 게 있냐? 저 와우라는 거는 아까도 그 PSF 이밸류에이션 하다가 보여드렸지만 여기 12명한테 물어봤는데 와우 머스트 해브 난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왜 이런 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럴 만큼 되느냐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있어야 되고 수익 메커니즘이 돌아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건데 저는 저 키워드보다도 이제 제가 흔히 멘토링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단어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 영어로 치면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스케일러빌리티 두 개가 동시에 교집합으로 맞아 떨어지는 회사인지 그게 이제 결국은 앞에 PSF, PMF 어쩌고저쩌고 뭐 비즈니스 모델 진단 어쩌고저쩌고 다 했지만 결국은 그게 해서 저 두 가지 키워드에 맞아 떨어지는 회사인지가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어디 가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 올라갔는데 트렌디하게 확 죽어. 예전에 뭐 디저트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한 5년 전, 6년 전에 투자 잘 받다가 지금은 또 이제 확 꼬꾸라져 갖고 뭐 그거는 또 관심 없는 분야거든요. 이렇게 관심 끌기 잘 힘든 분야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지금 보면은 약간 메타버스도 그런 느낌 나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회사가 이렇게 쭉 가는 트렌드하게 확 떴다가 확 죽는 뭐 이런 거에 투자가 될 리도 없고 사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될 리도 없고 뭐 신보 기보 찾아가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사업 자체가 이제 저런 전략하고 아이템으로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게 조금 깊게 고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긴 한데 고만고만한 거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투자자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의 어떤 보상, 리턴을 바라보고 하는 금융상품인데 뭐 고만고만해서 이건 뭐 그래 원금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어. 그러면은 또 투자가 안 들어요.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뭐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신보 기보 찾아갔을 때 이런 데 다 맞아 떨어지는 맞아 떨어져서 좋은 인상을 주고 나한테 우호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내용으로 치면 저 네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단어로는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정부 지원 사업 한 번이라도 사업 계획서 써보신 분이 있으면 거기 양식 자체가 거기 보면은 성장성, 무슨 뭐 지속성 이런 거 이미 적혀 있는 거 느낌 아실 거예요. 양식이 그렇게 됐어요 이미.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맞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PSF, PMF부터 해갖고 요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그 저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챕터 3을 얘기를 할 때 약간 사전적으로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걸 설명하려고 이제 저 챕터를 설명드렸다기보다는 이제 이 챕터 3을 넘어가기 위해서 약간 다시 리마인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몰랐던 것 같으면은 요런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얘기 드리려고 이제 가는 포인트고 이제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챕터 3이 워낙 중요하고 할 내용이 많아서 앞부분까지는 최대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 드린 거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Q&A 같은 거 하고 다음 주에는 챕터 3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챕터 3을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투자 프로세스하고 투자자 보는 포인트를 챕터 1, 2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 녹여 넣어서 훨씬 딥하게 딥다이브해서 정말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투자 프로세스부터 얘기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개괄적인 것만 보고 하나하나 쪼개서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이제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투자가 이제 여기 아마 시도는 해봤지만 투자를 못 받았거나 또는 받았어도 뭐 아주 엔젤 투자 레벨에서 좀 이제 소액으로 받은 분들만 대부분일 것 같아서 이제 제대로 기관 투자자급에서 받은 분들은 뭐 경험이 없다 보니 뭐 이 얘기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투자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페이지에서 얘기 드리는 게. 그 감을 잡아야 돼요. VC 기준으로 VC가 오늘 다음 주 얘기 드리는 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아직 VC는 좀 빠르니까는 뭐 나중에 생각이 되겠지 하더라도 미리 지식은 알고 있는 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VC 업계로 나가면 한 6개월 걸린다고 봐야 돼요. 엑셀러레이터 만나서 얘기해도 진짜 빨리 해도 한 2개월? 한 3개월에서 좀 길면은 뭐 거기도 한 3, 4개월, 4, 5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제가 항상 어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옆에 심사역이 데려와서 그 IR 했던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대표이사가 그때 박근혜 시절에 뭐 여성 청년 창업가 이러면서 뭐 저기 청와대도 갔다 오고 기사도 좀 나오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킥스타터에서 몇천 프로 성공했다는 둥 뭐 하면서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데려와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야. 데려와서 그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IR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말도 잘하고 뭐 그래요. 그 제 기억으로는 뭐 서울대 금속공학과 나왔나 그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자기가 머릿속에 든 것도 있고 준비한 것도 있고 앞 챕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있으니까 술술술 얘기를 해. 뭐 쟤는 좀 사업 수완도 있는 것 같다. 쟤는 좀 이렇게 막 듣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조금 호감이 갈 정도? 뭐 그렇게 하고 갔어. 근데 이 대표이사가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이런 지식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IR을 하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IR은 저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저 IR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사 찾아가서 하는 본 게임의 IR 2시간 정도 IR 하는 거 1시간 발표 1시간 Q&A 하는 건데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전화 와서 돈 언제 들어와요? 돈 언제 들어오긴 밑에 시작도 안 했는데 돈 언제 들어와요? 이러면서 진짜 잘못한 거는 그 대표이사가 하드웨어 스타트업인데 돈 들어올 줄 알고 부품 발주 이런 걸 미리 다 내놨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투심이 떨어졌어요. 투심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완전 회사가 골로 갔죠. 회사 뭐 돈 다 꼬이고 뭐 그러면서 그 회사가 제대로 회계를 아마 재무제표를 처리를 했으면 업력 4년인가 5년 만에 스타트업이 뭐 벌써 자본 잠식 40몇 억인가 제대로 처리했으면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뭐 처리를 해갖고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 재무제표가 뭐 벌써 이미 다 꼬여갖고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서 뭐 투자 받기가 아예 이제 불가능한 상황 돼버렸거든요. 일반 기업이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사업적 시너지 보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거 정도 모를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들도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돈 들어오는 시점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언제부터 만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아야 돼.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사례처럼 돈 문제는 대표님들도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이게 프로세스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어디서 어떻게 튕겨나갈지 모르는 거. IR 했다고 투자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IR 해보고 아우 잘 들어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기업 너무 많고, 투심이까지 왔는데 투심에서 떨어지는 기업 너무 많고, 투심이는 통과됐는데 실사에서 떨어지는 기업 왕왕 있고, 계약서 검토하다가 이렇게 서로 뭐가 안 맞아서 파토나는 기업도 많고, 그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조그만할 때, 마켓컬리 대표이사 남편한테 들은 얘기니까는 맞을 텐데, 그 한참 전 얘기예요. 되게 조그만할 때. 다 통과되고 계약서 도장 찍기 전날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아 미안하다 우리 투자 안 하기로 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 그래서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여기 투자금 돈 들어오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거 보고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움직였다가 일이 그르치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이 이제 다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돈 문제가.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이제 투자자 만나는 것도 일인 거죠. 대표님들 보면은 이제 제일 이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요즘 상황에서는 제일 우호적이고 우리 회사를 동시에 여러 투자자한테 노출시킬 수 있고 그럴 만한 거는 뭐 데모데이나 IR데이 같은 게 제일 흔하고 제일 적합한 것 같긴 해. 제일 효율적인 것 같긴 해. 근데 그것도 이왕이면은 좀 네임밸류 있는 기관 이런 데서 하면은 뭐 가령 한 40-50명씩 이렇게는 투자자 항상 이렇게 끌고 오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리 회사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중에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확실하게 나쁜 거는 저 맨 밑에 있는 거 인바운드, 그러니까 투자사의 대표 메일이나 뭐 아니면 또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는지 이렇게 확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 바닥에서 거의 찌라시예요. 찌라시 요새 찌라시 돌리는 사람 잘 없기도 하지만 지하철 나올 때 또는 버스 내릴 때 뭐 찌라시 나눠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런 거는 어차피 보지도 않기 때문에 회사 인상만 안 좋아지니까는 저런 건 하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레벨 중에서 뭐 본인이 이렇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어떻게든지 이제 기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나서 가령 이제 IR데이나 데모데이 같은 데 하고 나서 회사가 괜찮으면은 뭐 더 그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다가 회사 괜찮은 것 같으면 보통 이제 아 대표님 저희 회사 와서 IR 한번 해주시죠 이러면서 이제 본 IR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있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1시간 반일 수도 있고 또는 질문이 많고 이러면 3시간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한 1시간,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2시간에 맞게 이제 분량이나 깊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 중요한 건 IR 넘어가면 이게 이제 오늘 다음 주 얘기 드릴 거 중에 몇 개 중요한 이제 페이지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거예요. 투자자가 보는 포인트가 뭐냐는 거지. 여기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으면은 여기 지금 질문이 몇 가지 적혀 있는데 저런 류 맥락에서 질문이 자기한테 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를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업종이나 이런 거 불문하고 항상 늘상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저기다가 또 회사에 특화돼서 나올 만한 질문이 더 있고. 근데 저거를 줄이면 키워드가 결국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빨간색 볼드체예요.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팀, 엑싯. 엑싯은 비상구가 아니고 회수,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저 중에서도 우리나라 구조상 챕터 1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기승전 엑싯. 엑싯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투자받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더 얘기 드릴 거예요. 하여튼 저 4가지 키워드는 무조건 내가 더 이상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이제 투자라는 걸 고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정말 창업자라면 자기 숙명처럼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인 거예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저거예요.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팀, 엑싯. 그 중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 같으면 엑싯 빼고, 정부 지원 사업은 뭐 이렇게 회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팀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똑같이 걸려요. 똑같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 신보 기보가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엑시까지도 이제 중요해. 거기도 뭐 원금 까먹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 키워드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우 나 기술 좋아요. 뭐 특허 3개 갖고 있어요. 이 얘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한테 설득이 되려면 저 포인트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챕터 2도 그렇고 챕터 1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IR을 하고 나면은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퀵으로 회의를 해요. 대표회사 보내고 나면 이 회사 더 봐 마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어떤 심사역은 뭐 이런 회사 옆에 있는 회사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뭐 굳이 볼 필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저 대표사 말이 맞으면은 뭐 리스크는 좀 있어도 저건 한번 더 검토해 볼 것 가치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 해보시죠.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의견을 정리를 할 텐데 일단 고 하기로 하면은 이제 담당 심사역이 투자 검토 보고서 써서 이제 투심의까지 넘어가는 단계로 가거든요. 물론 저 IR에서 더 볼 필요 있어? 이러면은 이제 그냥 담당 심사역이 전화 와서 대표님 우리 회사에서는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다음에 밥이나 한번 살게요. 뭐 이러면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하여튼 넘어온다고 치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얘기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투자자가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냐면은 투자자가 심사역 한 명당 1년에 투자하는 개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기당 하나씩 하면 1년에 한 2개, 분기당 한 개씩 하면 한 4개, 1년에 4개 정도 투자한다고 보면 돼요. 1인당. 좀 적게 하면 1개, 뭐 1개도 안 할 수도 있고, 뭐 5개 이상 가는 경우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니까는 그렇게 많이 하긴 힘들고, 뭐 여기 보신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1년에 4개 검토하려면 계속 중복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사역 담당자도 바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투자하는 게. 그 정도 투자한다고 봐야 돼. 2개 아니면 4개라고 보면 되는데 1년에 한 사람당 못해도 검토하는 개수가 뭐 100개는 되고 한 5, 600개? 많으면은 1000개 이상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IR데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쓱쓱쓱 보는 거 포함해서 몇 달에 거쳐서 깊게 보는 거 한 건 다 이렇게 한 건이라고 봤을 때 몇백 건은 충분히 된다는 거지. 그러면 4개 투자하는 거 기준으로 1년에 100개 검토하는 사람은 96개를 빨리 버려야 돼. 투자하는 개수를 보지 말고 버리는 개수를 보라고 지금 저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96개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투자하지도 않을 거 계속 엉덩이에 깔고 앉아갖고 검토하고 있으면은 시간 낭비, 시간 낭비. 투자사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요약 2번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상대방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사고방식하고 일하는 방식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벌어야 돼, 빨리. 1000개 검토하는 사람은 4개 투자하려면 996개를 빨리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좋은 말로 하면 인사이트, 나쁜 말로 하면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뭐, 그 다음에 1분, 2분, 3분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야. 뭐 이거 시장이 얼마짜리인 거, 뭐 옆에 회사가 더 잘하지 않아. 대표님 제가 이런 거 몇 번 봤는데 뭐 여태까지 톡 튀는 회사 못 봤는데 여기는 왜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단도직입적으로 거기부터 들어온다. 왜냐면은 일단 이런 류는 요게 해소가 돼야지 더 볼지 말지를 하는데.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설득해야 되는 포인트가 거기부터 있다는 거를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챕터 4는 IR 자료 만드는 거, 또 IR 피칭하는 방법을 이제 거기서 얘기 드릴 거니까는 그거는 조금 참아주시되, 중요한 건 IR에서도 IR 끝나고 나면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야, 이거 시간 낭비니까 빨리 버려? 아니면 더 봐, 어떻게 해? 이거를 들어온 사람들끼리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고 하면은 담당 심사역이 투자 검토 보고서 만들고 이제 그때 넘어가는 건데, 제가 이제 투심이 요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령 이런 거예요. 이게 대표님들한테 절대 우호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투심이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고 쳐봐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다른 심사역 2명이 있고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고 100억짜리 펀드를 아주 심플한 투자사의 케이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한 번 투자할 때 10억씩 투자를 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면 90억 남아, B라는 사람이 투자하면 80억 남아, C라는 사람이 10억 투자하면 70억 남아, 제가 또 투자하면 60억, 50억, 40억, 30억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당 4건 아니면 3건씩 투자하니까 되게 공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왜? 아까 맨 처음에 64.8% 원금도 못 건지는 1x 미만이 64.8%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분포가 되려면 가끔 하나씩 투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하나씩 투자하면은 이게 이렇게 분포가 안 만들어지고 자기 이름으로 많이 깔아야 이게 망하는 게 나오더라도 저쪽 크게 대박 나는 게 나와갖고 이렇게 분포가 만들어지지. 그 고등학교 때 정규 분포 배우듯이 이게 모수가 많아야지 이렇게 분포가 될 가능성이 높지. 가끔 하나씩 뭐 1년에 한 개씩 또는 2년에 한 개씩 투자하는 그런 사람은 계속 투자하는 족족 64.8%에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닥에서 생리가 뭐냐면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많이 깔아야 돼. 회사가, 투자사가 그 펀드에서 15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위험 분산하려고 까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사역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돼야 깔려야 이게 망하는 게 나와도 대박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게 얘를 이렇게 정산해 주면서 뭐 이익도 나면 내가 인센티브 받는 구조가 되고 막 이런 거지. 가끔 하나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펀드 만들어지는 구조는 이렇게 탑다운으로 펀드 사이즈도 딱 정해져 있고 정의도 딱 달고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억짜리 펀드면 100억짜리, 200억짜리면 200억짜리 처음부터 딱 나와. 그리고 펀드 한 개당 15개 정도 투자한다고 포트폴리오 깐다고 아예 처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있어. 되게 관습적으로. 그러면은 개수도 정해져 있어. 내가 내 이름으로 많이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투심이 때 다른 심사역이 어떤 회사 들고 와서 이거 투자할 만한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까야 되는 거야. 까. 되게 공격을 해서 야 이거 진짜 맞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옆에 회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투자를 못하게 그 돈을 그러니까 그걸 투자 못하게 막고 그 돈이 남으면 내가 다른 회사를 들고 와서 이 돈으로 이 재원을 갖고 내가 투자하는 건수를 더 늘리면 내 입장에서는 망하는 게 나오더라도 그 크게 터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분포가 이렇게 수렴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구조라고. 그러니까는 10건 투자를 하면 아까 같이 3건, 4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한 7건 투자하고 여기가 뭐 1건, 2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7건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투심이가 되게 날선 자리예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투심에서 투자된 거보다 투자 까인 게 훨씬 많은데 되게 공격적이에요. 되게 공격적. 투심이도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1대 17로 싸우는 거예요. 투심이는 대표님이 본인이 들어와서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담당 심사역이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한 회사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투심이 들어올 때 보통 IR 때 대표이사가 놓고 간 IR 자료 그거 이제 저걸 하고 그 다음에 그 담당 심사역이 투자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투심이 하기 일주일 전에 또 돌려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사람들이 들고 들어오는데 이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도표에서 정작 담당 심사역 요 맨 위쪽에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은 그 회사 내에서 이 회사에 투자하자 말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투표 권한이 한 표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특히 주니어 심사역이면 한 표도 없을 가능성이 있고 정작 이 회사에 투자하자 말자라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담당 심사역은 이 회사를 투자하고 싶어 하니까는 이 앞에서부터 계속 만나고 또 투자 검토 보고서 만들 때 계속 뻔질나게 찾아다니면서 투자 검토 보고서가 IR 자료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투자자의 기본 성향이자 자질이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의심.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안 믿는다고.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64.8%가 투자를 하고 나중에 결국 잘 안 된다고 계속 그 도표를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장도 다시 조사하고 경쟁력도 다시 조사하고 레퍼런스 체크도 다시 하고 뭐 투자 구조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거 갖고 들어오는 건데
정작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담당 심사역은 앞에 뒤에 뭐 하도 그 회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는 외지가는 그 회사 직원보다 그 회사를 훨씬 잘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그 투자사 내에서 투자하자 말자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영향력이 미미하던가 없던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검토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IR 때는 들어요. IR 때는 그 투자사의 뭐 대표이사부터 모든 심사역이 들어와서 이제 그 회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 듣는 자리니까 듣는데, 한 달 정도를 투자 검토 먹어서 만들 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토하는 회사 아니니까는 싹 잊어요. 있다가 나중에 이제 투심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아 그때 대표이사가 무슨 얘기했지? 그러면서 IR 자료를 그때 놓고 간 IR 자료를 꺼내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검토 보고서를 담당 심사역이 그 일주일 전에 돌리니까 그거 꺼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별도로 찾아보는 걸 메모장에다 적어갖고 3개 갖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2시간 정도 디베이트 하거든요. 야 대표이사가 그때 IR 때 얘기한 거 맞아? 내가 알아보니까는 아니라던데, 대표이사가 양아치라던데, 뭐 오만 얘기 나와갖고 뭐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자꾸 깔려고 그러는 거야. 털어서 먼지 내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막고서 그 돈을 갖고 다른 심사역에 이제 투자를 하면 자기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닥이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투자를 받은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든 하여튼 설득이 된 거예요. 설득이 된 회사가 투자를 받은 거야. 투자를 못 받은 회사는 그 단계를 못 넘어간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바닥에서 이 맥락을 이해를 하면 이제 일단 이거를 아실 수 있어요. 본인이 IR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챕터 4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긴 할 텐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스티브 잡스 형식으로 만들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 챕터 4에서 얘기 드릴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오면은, 여기 지금 3번 표시해 놨지만 스티브 잡스 발표 형식으로 만들면은 IR 자료는 그렇게 만들면은 골로 가요. 골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맥락을 이해해 보시면 IR 때 들었어.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싹 자기가 검토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싹 잊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들어와서 그때 대표이사가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 생각이 삐딱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검토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걸 이제 까서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내고 뭐 이런 심리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IR 자료를 보면 대표이사가 그때 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IR 자료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스티브 잡스 표현이라고 제가 했을 때 그 맥락은 뭐냐면은, 어떤 행사 같은 데서 나한테 주목시키려고 극장식으로 아이콘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떨렁 하나 이렇게 해놓고 되게 이쁘게 만드는 자료, 이게 이제 그런 목적에는 맞는데 IR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 한 달 뒤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고, 두 번째는 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면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알아서 막 생각을 한다니까. 여기 투심위원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될 거야 이거 잘. 그때 대표이사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나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고.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회사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렇게 얘기 듣는 회사 거의 없고, 뭐 이런 회사가 왜 또 나타났어? 뭐 이러면서 자기가 보는 회사 아니면은 대부분 다 삐딱하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IR 자료를 일단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정말 그 담당 심사역이 넘어가기 힘든 거야. 어쩌면은 여기 투심이까지 못 왔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그래서 IR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챕터 4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스티브 잡스 형식으로 만들지 말라. 그게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IR에 걸리는 건데, 지금 요 전체 프로세스에서 대표님이 어떤 투자사에 투자를 받더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부터 모든 심사역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IR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 외에는 완전히 투자사 내부 프로세스거나 그냥 담당 심사역만 만나서 일어나는 거지,
대표님들이 본인 입으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기회는 저 때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투심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게, 투심이 맥락에서 저 내부 프로세스에서 절대 우호적으로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내 IR 내용에 집중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는, 우리 회사가 이 프로세스에서 투심이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투심이까지 가면 우리 회사가 집중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공격을 받을 건지, 어떤 포인트에서 자꾸 그 공격이 들어와서 털어서 먼지 내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냉정하게 정말 자기 회사를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네가 생각하는, 또는 그렇게 보려고 그랬지 근데 우리 회사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IR 때부터 녹여넣어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를 듣고 그 IR 자료를 꺼내서 투심이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대표회사 얘기가 그 자료를 보면 생각이 나면서 그 자료를 내가 레퍼런스 체크하고 옆에 막 맞춰보니까 맞아, 틀리지 않아, 그 회사가 얘기한 게 뻥이 아닌 이상 다 팩트야, 믿지 않을 수 없어. 그래, 그게 제일 좋은 IR 자료인 거예요. 이 맥락에서 지금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IR 자료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 들여서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건 모르고 그냥 이쁘게 뭐 표 형태로 할 거냐, 빨간색 쓸 거냐, 파란색 쓸 거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어차피 그런 투자받기 되게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은, 제가 시간 되면은 가급적 얘기하겠다고 그러는 게 투심이 부결료인 그 다음 챕터. 그래서 이 챕터가 엄청 중요해요. 이 챕터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을 오늘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복습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복습하려고,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이제 뒷부분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저거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를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저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회사는 이 대표이사 이 사업 수완이 좀 있는데 여기는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 이러면서 넘어가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은 질문 나올 때마다 대답을 못 해요. 대답 못 하니까 투심이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IR에서 한번 듣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투심이가 이제 한 80%쯤 좌우하거든요, 투자 받는 거에. 근데 100%는 아니에요. 실사에서 떨어지는 기업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실사는 내가 실사에 뭐 단기적으로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하는 말은, 특히 또 여기는 제가 이제 매니저님한테 듣기로는 아예 그냥 예비 창업자든지 아예 사업자 자체를 아직 안 냈거나 극초기 기업이거나 이런 기업들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차라리 그러면 잘 됐어. 초기일 때부터 이거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게 이게 내가 여태까지 재무제표를 좀 잘못 관리했네 한다고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좋고, 여기 업력이 많이 오래된 분들이 계시면은 할 얘기가 여기도 되게 많기는 한데, 대부분 다 초기 기업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너무 과도하게 지금 관심 와닿지도 않는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단기 대여금은 되게 중요해요. 아예 초반부터 이런 계정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단기 대여금이 뭐냐면은 회사 돈 임직원이 빌려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근데 직원이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표이사가 다 빌려가는 거야. 근데 말이 좋아서 빌려가는 거지, 계속 단기 대여금 빌려가서 안 넣고 있으면 몇 년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횡령이에요, 횡령.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투자자가 되게 크리티컬하고요. 이거 뭐지? 이거 회사 돈 자기 쌈짓돈인 줄 알고 이거 막 가져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라서 기술이 아무리 좋고 뭐고를 나발이고 다 떠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런 거는 아예 생기지 않게 만들고, 지금 만일에 사업자를 내셨는데 몰라서 저런 거를 소액이든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 여윳돈 생기면은 빨리 회사에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고 그 증빙을 명확하게 남겨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라도 소명할 수 있게.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초반부터 투명하게 관리해라.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단기 대여금. 이 얘기는 지금 드리는 거고, 얘가 뭐냐면은 어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어떤 대표이사가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회사에 그 회사 대표이사가 뭐 삼성전자 나와서 아버지가 뭐 영국 주재원인가 그래갖고 뭐 영국에서도 오래 살고 뭐 또 뭐 삼성전자 다닌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나와서 갤러그지 켈로그인가 뭐 하여튼 거기 미국 가서 유명한 대학 MBA 나오고 스탠퍼드 하여튼 거기 나오고 한국 들어와서 맥킨지 컨설턴트 하고 또 다른 외국계 컨설팅 회사 뭐 컨설턴트 하다가 자기가 뜻한 바 있어서 무슨 창업한 그런 대표이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학력 경력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화려하지. 그래서 일단 눈에 들기는 좋은 거는 확실히 있는 건 맞고, 두 번째는 그 대표이사가 이렇게 쭉 하는 게 보면은 철학도 그렇고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좀 하고 있었어요. 성과도 좀 나고 대표이사가 뭐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소박하게 또는 투명하게 뭐 관리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하고 관계도 좋고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서 투심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는 쉽게 넘어갔어.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면서 박수 치면서 끝나고 그런 경우 있었는데 실사하다 걸렸네. 뭐 때문에? 이 대표회사가 그 전년도에 전세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은행 갔다 오면은 뭐 대출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회사 돈을 1억 빌려간 거예요. 단기 대여금으로. 그런데 정말 잘한 거는 한 달 뒤에 바로 집어넣었어. 그리고 영수증 뭐 소명 자료를 정확하게 남겨놨어. 그나마 잘한 건데 이 회사가 투심의할 때 생각보다 쉽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사할 때 이제 보통 외부에서 회계법인을 써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거든요. 회계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하시는 분들도 제3자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이제 다시 돈을 주고 써서 이렇게 회계 검토를 다시 하는데 그때 걸렸어. 그러니까는 야 일단 스토. 이 새끼 뭐야? 이거 뭐 회사 돈 쌈짓 돈인 줄 아나? 뭐 넣다 빼는. 야 뭐야 하지 마.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그때 와갖고 싹싹 빌었어. 무릎 꿇고 싹싹 빌었고 자기가 마케팅이나 전략 위주로 하는 사람에서 회계 잘 몰라서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다. 만일에 앞으로는 자기가 회계법인 써서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각서 쓰고 투자 받았어요. 그나마 된 거예요. 그게 설득이 된 거는 그나마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정확하게 돈을 집어넣고 그게 소명이 돼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좋은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몰라서 정말 그런 겁니다라고 해서 된 거지. 시겁했어요. 정말 그 투자 심사역 입장에서도 몇 달을 고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면은 되게 이제 김 빠지는 건데 하여튼 그러고 투자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특히 단기 대여금, 초기 기업일수록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단기 대여금. 아예 만들지 말라 저런 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검토하는 단계 되면 이제 실사도 통과됐고 뭐가 이제 거의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도 야 얘는 투자할 만하다. 우리는 이제 투자 의향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호적인 단계이긴 하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 있는 항목 하나하나 설명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되게 시간 낭비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계약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아니면은 단어도 어렵고 두 번째는 머리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서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투자되는 게 우선주 형태로 이제 투자가 많이 될 텐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표준 계약서라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단어도 생소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뭐 대충 넘어가기 쉽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 계약서에 그런 거 받는 거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는 통하지도 않고 다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되면은 계약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쯤 되고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어디 무료 컨설팅 또는 무료 멘토링 해주는 데 많잖아요. 그럼 투자자든지 변호사 통해서 무료 컨설팅 받아보세요. 저는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단계에서는 여기는 이제 극초기 기업들 많다고 하니까 자기가 계약서 쓰는 단계까지 가면 혼자 모르겠으면 주변에 저걸 받아라.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 잘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들어가면은 그날이 투자 날짜예요. 그래서 돈 들어오는 거 보고 하고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긴장을 하셔라. 보수적으로
이제 대표님들도 보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투자 받고 나면 요거는 이제 투자 받고 난 단계긴 한데 이제 사후 관리를 계속해요. 뭐 돈 넣어주고 뭐 그냥 알아서 쓰세요. 뭐 이런 투자사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특히. 뭐 그래서 이제 뭐 월별로 뭐 줘봐라, 뭐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주주 간담회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각오는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디 가면 항상 시어머니 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받아야 되는 거는 돈 문제가 이제 스타트업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아우 나 창업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면서 뭐 월급 챙겨가면서 뭐 워라벨 하면서 소소하게 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어차피 투자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투자자가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도 않을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이 창업하는 이상 야 나도 세상에 흔적 한번 남겨야지 그러면서 눈높이가 높고 뭔가 열정과 이런 게 있다면 빨리 남보다 빨리 가는 방법은 결국 돈이거든요. 그걸 마케팅을 하든 기술 개발을 하든 좋은 사람을 데려오려면 연봉 많이 주면은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돈 문제고, 결국은 그러려면 레버리지가 필요하니까 돈 문제인 거예요. 그러려면 투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 받아서 투자자가 시어머니긴 한데 내가 회사가 잘 되면 항상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약한 시어머니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대표님들이 본인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그 비전과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확신이 들면은 그때 투자자를 만나야 되고, 그게 설득이 잘 될 거고, 또 투자 받고 나서도 또 그 다음 라운드를 고려하면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오늘 얘기 듣고 나서 투자자가 시어머니라는데 이거 뭐 내 성향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차피 그런 분은 투자 자체가 안 맞는 거니까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받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셔갖고 대표님들도 자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한 5일 동안 좀 가지시고, 다음 주에 후반부에는 뭐 한 2-30분 못 돼도 그 정도는 Q&A 많이 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오늘 거 포함해서 얘기를 주시면 뭐 인터랙션 좀 많이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